네, 그러면 자바 스프링 토파보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GDG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멤버인 이일섭이라고 합니다. 그냥 컴퓨터학과 1학번 그냥 평범한 학부생이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에 앞서 좀 여러분들과 저의 소중한 시간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좀 발표가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미리 양해의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고를 때 토파보기란 뜻을 사실 몰랐어가지고 이 주제를 고른 다음에 토파보기를 뜻을 알아보니까 뭐 사타치 토파 나가면서 살피다 뭐 이런 뜻인데 이 자바 스프링의 생태계가 좀 광활하고 방대해가지고 20분이 아니라 아마 20일이 주어져도 솔직히 토파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토파보기가 아니라 조금 훑어보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래도 오늘 패치의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자바 스프링 교양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스프링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는 자바의 겨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EJB라는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기능들을 종합 세트처럼 제공하는 이러한 현재 스프링과 비슷한 이런 기술을 썼어요. 하지만 이 기술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무겁고 비싸고 느렸습니다. 즉 단점 투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02년 로드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EJB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스프링의 기반이 되는 3만 줄 이상의 예제 코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코드를 본 유겐 휠러와 얀 카로프라는 사람이 이 로드 존슨에게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제안하였고 스프링은 그렇게 2003년에 출시되게 되었습니다. 스프링이라는 이름은 EJB라는 자바의 겨울을 넘어 새로운 봄의 시작을 뜻하는 의미에서 스프링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프링 생태계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스프링은 이렇게 가운데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왼쪽에 뭐 스프링 시큐리티, 오른쪽에 스프링 클라우드, 스프링 데이터, 스프링 배치 등 이렇게 특정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들의 모임이 바로 스프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고작 두 개에 불과해요. 바로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스프링 부트입니다. 먼저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핵심 기술, 뭐 스프링 DI 컨테이너, 또 스프링 MVC와 같은 웹 기술, 트랜잭션, JDBC, ORM과 같은 데이터 접근 기술, 뭐 캐시, 이메일, 테스트 등과 같이 핵심적인 기술들만 담긴 메인 모듈, 메인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프링 부트는 간단하게 그냥 스프링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프링 부트를 통해서 독립 실행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생성할 수 있고 또 톰캣이라는 내장 웹서버를 제공해서 이제 개발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자동 설정 또한 간결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냥 최근에는 스프링을 사용한다 하면은 그냥 스프링 부트도 함께 사용하시는 게 디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 스프링 부트가 없을 때는 이 스프링 개발 환경 설정만 하는데 뭐 일주일이나 걸렸다고 해요. 네, 다음은 이제 스프링의 특징을 요즘 좀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고 또 제가 백엔드 입문을 네스트 JS로 해서 이제 이 두 프레임워크를 모두 다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이 스프링을 네스트 JS와 비교하면서 스프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어입니다. 스프링은 다들 아시다시피 자바와 코틀린 기반이에요. 이 코틀린은 자바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언어로 자바처럼 자바와 똑같이 자바 버추얼 머신 위에서 동작합니다. 그리고 네스트 JS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타입 개념이 좀 추가된 타입스크립트 기반이고 따라서 노드 JS 위에서 동작합니다. 출시 연도는 스프링의 경우는 2003년, 네스트 JS의 경우에는 2017년으로 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죠. 네, 구조적 특징으로는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거는 살짝 딥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생태계는 아까 보셨다시피 스프링의 경우에는 뭐 스프링 부트, 클라우드, 시큐리티 등 정말 모든 것들을 스프링 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요. 요즘에는 당연히 스프링 AI도 있습니다. 반면에 네스트 JS는 뭐 ORM, 주로 프리즈마나 타입 ORM을 사용하는데 ORM이나 인증 등을 대부분의 서드파티 패키지에 의존합니다. 성능에 있어서 스프링은 자바 버추얼 머신 멀티스레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 시스템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입니다. 네스트 JS의 경우 싱글 스레드 이벤트 루프 기반 논블로킹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고동시성 IO의 강점을 보이지만 아무래도 싱글 스레드다 보니 CPU 연산에는 취약하다고 합니다. 이 학습 난이도의 경우
스프링의 경우는 깊고 방대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프링의 핵심 원리 자체가 조금 딥하고 이 ORM으로 사용하는 JPA 자체도 좀 스프링만큼이나 공부할 것이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바 언어 자체가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보다는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이제 아마 스프링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마 하루면은 네스트.js를 거의 마스터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역은 제가 해본 결과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난이도는 네스트가 확실히 조금 쉬운 편이다. 그리고 커뮤니티는 이제 20년 넘도록 스프링의 경우에는 20년 넘도록 안정적이고 성숙한 커뮤니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은 대기업과 금융권 위주에서 선호됩니다. 네스트.js는 현재 급성장 중인데요.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선호됩니다. 그리고 또 풀스택 개발자들에게 아무래도 프론트엔드 언어가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기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풀스택 개발자들도 네스트.js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스프링을 현실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고들은 다 올해 신입 공고들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와 SK 하이닉스는 이제 오늘이 10월 1일이니까 이제 저번 달이죠. 9월 신입 공고이고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8월 공고,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6월 공고입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대놓고 스프링을 선호하고 명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신입으로 이러한 대기업을 가지 않더라도 나중에 경력직으로라도 대기업에 가려면은 아무래도 신입으로 스프링을 하는 기업에 들어가서 스프링 경력을 쌓으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또 만약에 혹시나 XI 업체에 가게 되신다면 그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조건 스프링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쿠팡 쪽은 이제 코딩 테스트 언어가 무조건 자바로 재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백엔드뿐만 아니라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에게도 자바로만 코딩 테스트를 시킵니다. 네. 그러면 뭐 스프링 다 알겠는데 그러면 스프링이 대체 뭘 해주는 걸까요? 물론 이제 스프링은 모든 걸 해줍니다. 다만 그 스프링에 있는 핵심 원리와 핵심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앞서 이를 이제 간단한 예들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에 앞서서 이러한 계층적 아키텍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계층 구조는 그냥 서버를 역할에 따라서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눈 것에 불과해요. 제일 왼쪽의 컨트롤러 계층은 그냥 클라이언트와 통신하는 계층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서비스 계층은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고 이 로직을 돌리는 계층이에요.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의 레포지토리 계층은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 처리 흐름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제일 왼쪽의 클라이언트가 컨트롤러에 요청을 보내면 그냥 이 컨트롤러는 서비스를 호출하고 이 서비스는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레포지터리 계층을 호출합니다. 그러면 레포지터리 계층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그냥 서비스에게 던져줍니다. 그럼 이제 그 서비스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간단하게 비즈니스 로직을 돌리고 아니면 이제 조금 살짝 가공을 해서 다시 또 컨트롤러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컨트롤러는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이 가공된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런 흐름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회사의 개발자예요. 근데 물론 이제 스프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의 회원 가입 및 조회 서비스를 개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데이터베이스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뭐 MySQL이라든지 PostgreSQL인지 뭐 아직 그 확정이 안 됐는데 어쨌든 개발은 진행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메모리를 저장소, 뭐 자바로 치면은 해시맵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메모리를 저장소로 하여 개발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유저 레포지토리 인터페이스를 두고 이제 저희는 일단 메모리로 개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메모리 유저 레포지토리를 구현체로 두면 되겠죠. 이는 다 자바의 다형성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의 또 중요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바로 의존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의존성 개념도 그냥 쉽게 말하면 다른 객체를 알고 있다, 필요로 한다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 서비스 계층은 레포지토리에 의존을 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비즈니스 로직을 돌리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는 레포지토리에 의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존성 주입을 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서비스 클래스에다가 서비스 클래스의 레포지터리 필드에 이렇게 그냥 뭐 대입 내지는 주입해주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방식은 객체 지향의 5가지 원칙 솔리드 중에 무려 2개나 위반합니다. 첫 번째로는 DIP, 의존관계 역전 원칙을 위반해요. 이 DIP 원칙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구체화가 아니라 추상화에 의존을 해야 한다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추상, 즉 이 추상, 레포지터리 유저 레포지터리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구체, 이 구체적인 구현체, 즉 메모리 유저 레포지터리에도 의존하기 때문에 이 DIP를 위반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OCP도 위반합니다. 이 개방 폐쇄 원칙은 확장에는 개방, 열려 있으나 변경에는 폐쇄, 닫혀 있어야 한다는 사실 좀 이기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설명을 다 제외하고 그냥 한마디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가 확정이 났을 때 이 메모리 유저 레포지토리가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을 하는 DB 유저 레포지토리로 갈아 끼워야 하는데 이때 이 서비스 클래스의 코드를 당연히 수정해야 합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객체 지향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인터페이스에만 의존하도록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당연히 널 포인터 익셉션이 나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구현 객체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서비스 나 대신,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구현 객체를 생성하고 주입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이 역할을 해줄 appconfig 클래스라는 것을 도입해 줍니다. 이 appconfig 클래스는 서비스 대신, 나 대신 구현 객체를 생성하고 주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의존 관계를 주입해 줄 때 이제 생성자를 통해 이렇게 보시면 생성자를 통해서 의존 관계를 주입해 주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이 appconfig 클래스에서는 이 유저 서비스 메소드를 호출하면 첫 번째로 유저 레포지터리 객체를 생성해 주고 이 객체를 유저 서비스의 생성자로 주입을 해주는 말 그대로 저희가 필요한 역할을 해주죠. 따라서 저희는 관심사 분리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변경이 필요하면 이 appconfig 클래스만 바꿔주면 돼요. 만약에 저희가 나중에 DB를 확정한다면 이 메모리 유저 레포지터리가 아니라 그냥 이 메모리 부분만 DB로 바꾸면 이 왼쪽에 서비스 클래스를 건드리지 않고도 저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서비스는 이 유저 레포지토리 인터페이스에만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 appconfig 클래스도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요청마다 객체를 생성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10,000명이 한 번에 유저 서비스를 요청하면 appconfig는 10,000개의 유저 서비스 객체를 만들어서 넘겨줍니다. 이는 메모리 낭비와 당연히 성능 저하로 이어지겠죠. 따라서 저희는 객체가 1개만 생성되고 공유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로 싱글톤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싱글톤 패턴을 한번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의존성 주입 부분은 전 코드로 롤백하고 첫 번째로 스태틱 영역에 객체를 딱 1개만 생성해둬요. 서비스 객체를. 두 번째로 프라이빗 생성자로 외부에서의 객체 생성을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get instance 메소드, 즉 getter를 통해서만 객체를 조회하도록 허용을 하면 뭐 싱글톤은 구현이 됐어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도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해요. 일단은 이 코드가 거의 4-5줄이 추가가 되었죠. 코드 자체가 뭐 서비스마다 클래스마다 너무 많이 추가가 되고 또 객체 지향 OCP, DIP를 위반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요. 또한 테스트도 어려운 등 어쨌든 이거는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이 문제점은 그냥 스프링을 도입하면 해결하게 됩니다. 이 스프링을 도입하면 스프링에 있는 스프링 DI 컨테이너가 알아서 객체 인스턴스를 싱글톤으로 관리합니다. 뭐 유저가 뭐 유저 100명이 몇몇 명이 서비스를 요청하든 그 유저 서비스 객체는 딱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효율성과 유연성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객체를 싱글톤으로 관리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도. 그러면 이 스프링 DI 컨테이너는 어떤 객체들을 이렇게 관리를 할까요? 이거를 저희가 정해줘야 하잖아요. 그 방식에는 첫 번째로 아까 만든 appconfig 클래스를 활용하는 수동 스프링 빈 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이 스프링 컨테이너는 이 골뱅이 configuration이 붙은 appconfig 클래스를 설정 정보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클래스에서 골뱅이 빈이 붙은 메소드를 먼저 모두 호출합니다.
이 메소드를 통해서 반환된 객체를 그리고 스프링 컨테이너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컨테이너에 등록된 객체를 스프링 빈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설정 정보 클래스를 참고해서 의존 관계도 주입해 줍니다. 의존 관계 주입을 영어로 Dependency Injection, DI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이름이 스프링 DI 컨테이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네, 스프링 DI 컨테이너가 fconfig를 읽어서 이렇게 각 객체를 빈으로 등록해요. 또 이렇게 아래처럼 이렇게 의존성도 알아서 주입을 해줍니다. 이 방법 좋은데 이 방법도 역시 단점이 존재해요. 만약에 등록해야 할 스프링 빈이 수백 개가 된다면, 그럼 첫 번째로 일단 귀찮고, 두 번째로 설정 정보가 커지고, 또 누락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냥 서비스 클래스 내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다행히도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자동 빈 등록과 의존 관계 자동 주입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아까 앱 컨피그처럼 설정 정보 없이 그냥 해당 클래스 하나를 빈으로 등록하고 클래스 내에서 의존 관계 주입도 해결해줘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아까 서비스 클래스에 위에 골뱅이 컴포넌트가 붙었죠. 이 골뱅이 컴포넌트가 붙은 클래스를 스캔해서 스프링 빈으로 자동으로 등록합니다. 또한 이제 이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로 의존 관계도 자동으로 주입해줘요. 따라서 스프링 DI 컨테이너의 모습은 아까 설정 정보를 사용한 수동 빈 등록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스프링 DI 컨테이너가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점에 객체, 스프링 빈을 대신 생성해주고 의존 관계도 주입해주고 싱글톤까지 다 관리해줍니다. 이때 빈 등록에는 설정 정보를 이용한 수동 등록과 클래스 내에서 해결하는 자동 등록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스프링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 보시면, 스프링 컨테이너가 없을 때는 이렇게 객체 지향도 다 어기고 또 쓸데없이 이 코드들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이 코드들을 지나서야 비즈니스 로직이 있는데, 이 스프링 컨테이너를 도입하고 나면 그냥 이렇게 다행히 잘 인터페이스에만 의존하게 이렇게 객체 지향도 지키고 바로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서비스 계층 클래스다 보니까 이 서비스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이 골뱅이 서비스 어노테이션도 추가해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앱스토어를 보시고 몇 가지 질문이 생각나셔야 돼요. 첫 번째 질문, 골뱅이 컴포넌트가 있어야 스프링 컨테이너가 인식하고 등록한다고 했는데 골뱅이 컴포넌트가 없는데요? 네, 이 골뱅이 서비스에는 골뱅이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프링 DI 컨테이너가 잘 인식하고 빈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골뱅이 오토와이어드가 있어야 그 자동 의존 관계를 자동 주입해 준다고 했는데 골뱅이 오토와이어드가 없는데요? 네, 이 골뱅이 required args constructor가 이게 사실은 롬복 라이브러리의 그 어노테이션이긴 한데, 어차피 자바 스프링을 쓰시면 롬복 라이브러리는 무조건 쓰실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어노테이션이 이 파이널 필드를 대상으로 생성자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이 생성자가 딱 한 개만 있으면 이 골뱅이 오토와이어드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생성자가 있는데 그냥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어노테이션이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스프링의 핵심 원리를 좀 빠르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스프링 공부법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스프링 공부하기 전에 자바를 공부하셔야 돼요. 스프링은 결국 자바 언어 기반의 프레임워크라서 여러분들이 자바로 코드를 작성하셔야 하고, 또 결국 스프링은 그냥 특별한 거, 물론 특별하지만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자바의 객체 지향적 특징을 극대화하도록 돕는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근데 자바를 모든 걸 알고 스프링을 시작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사실상 좀 어렵고 또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프링을 사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자바의 최소 범위를 이렇게 제시해 드리면, 이제 자바의 처음부터 이제 상속, 인터페이스, 다양성 등에서 배우는 부분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맵셋, 리스트 같이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또 공부하시고, 또 뒤에 이제 예외 처리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스프링을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프링, 이제 당연히 스프링을 열심히 아셔야겠죠. 그래서 스프링의 핵심 원리, 스프링 컨테이너, 빈, 싱글톤 관리, DI 이런 것들은 방금 전에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또 IOC, 제어의 역전, AOP,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 등 이런 것들도 스프링에서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으로 웹을 개발하실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스프링 MVC, 또 테스트, 스프링 시큐리티 등 어쨌든 스프링에 대해서는 많이 딥하게 공부하시면 최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JPA라는 것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JPA는 이제 Java Persistence API의 줄임말로 자바 진영의 ORM 표준 인터페이스인데, 이게 인터페이스다 보니까 사용하시려면 구현체를 고르셔야 하는데 보통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하이버네이트가 선택됩니다. 이 ORM이 뭐냐면 자바의 객체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매핑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 결국 객체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는 패러다임의 차이가 존재해요. 예를 들면은 객체는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참조값으로 관계를 맺지만,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foreign key, 외래 키로 관계를 맺죠. 또한 객체에는 상속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는 상속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게 사실 ORM의 원래 기능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한테 사실 필요한 것은 바로 아래에 이게 ORM이 적절한 SQL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실행해 줍니다. 네, 저희가 SQL을 보통 직접 짤 일이 없긴 한데 그렇다고 SQL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SQL을 아셔야 ORM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JPA도 좀 스프링만큼이나 좀 딥해요, JPA도.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알아야 되는데, 뭐 영속성 콘테스트, 연관관계 주인, 지연 즉시 로딩, 이런 개념들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왜 아셔야 하냐면, 이거를 모르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API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뭐 N+1 문제 이런 게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JPA의 또 편의성을 더해주는 스프링 데이터 JPA,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적 쿼리를 사용하실 때 아마 공부하실 쿼리 DSL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아시면 좋습니다. 네, 공부 매체입니다. 강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도 스프링 강의는 많고, 또 유료 강의로는 유데미나 인프런의 이런 강의들을 제공합니다. 저는 이제 인프런의 전 배달의 민족 기술인사셨던 김영환 강사님의 강의로 스프링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책으로도 공부할 수 있으실 텐데요. 스프링에 입문하실 때는 이 스프링 교과서라는 책이 평가가 엄청 좋아서 이거를 추천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스프링의 핵심 원리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토비의 스프링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또 JP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봤는데 유튜브에는 딱히 강의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 JPA 아까 언급드린 김영환 강사님이 제작하신 JPA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 책을 기점으로 JPA가 도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책에 굉장히 JPA가 자세하게 실용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서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뭐 당연히 공식 문서나 뭐 챗GPT, 제미나이, 서칭 등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방식을 찾으셔서 좀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시간 남으면 하려는데 시간이 안 남아서, 네,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